며느리 몰래 다 끝냈어요. 등기소 직원의 낮은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서류 위로 오래 묵은 손등의 주름이 촘촘하게 겹쳐 있었다. 볼펜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사인을 마치고 입가를 굳게 다물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남들은 꽃놀이 간다며 들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출발 전날 밤 며느리는 냉장고를 채워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3일만 기다리세요. 다녀와서 병원도 모시고 갈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천천히 다녀와. 그 목소리엔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결심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아들은 며느리 뒤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무심히 말했다. 엄마, 잠깐만 잘 계셔요. 우리가 빨리 다녀올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 가방 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지자 그녀는 오래된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엔 결혼 앨범, 아이의 돌사진, 남편의 낡은 군복,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몫의 인생, 마지막 정리.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찬장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아침에 챙겨둔 그 국을 그녀는 그대로 놔두었다. 국물 위로 기름막이 얇게 떠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한 번 저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나를 위한 밥상은 한 번도 없었지.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그 웃음엔 체념과 해방이 섞인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낡은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40대 중반일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 뒤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살았다. 월세로 들어온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뒷방에서 살았다. 집은 원래 아이들이 물려받는 거지. 그게 당시 그녀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며느리는 마치 이 집이 당연히 자기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새로 바꿀 때도 벽지를 고를 때도 그녀의 의견은 묻히곤 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며느리의 말에는 예의가 있었지만 존중은 없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집 안에서 점점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등기소를 나서는 길,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에 서류를 넣었다. 등기권리증, 계약서, 신분증 사본. 한평생 쥐고 있던 모든 증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손에 들려있는 봉지가 어쩐지 기분 좋게 가벼웠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가에 앉은 그녀의 눈가에는 햇살이 번졌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 아내로만 불렸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없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묵은 장판,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던 낡은 반지꼬리.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내려 손으로 닦았다. 사진 속 자신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래된 꿈처럼 낯설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예요. 짧은 문장,
그러나 담긴 건 평생의 무게였다. 그녀는 가만히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었다. 이제 내 삶을 살 차례지.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바깥 공기가 따뜻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진짜 봄이네. 그날 오후 그녀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엔 나 좀 안 들어올게요. 나 어디 좀 다녀올 때가 있어. 이웃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세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가 처음 이 집을 지었을 때 마당엔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벽돌을 쌓고 창문 틀을 달던 그날의 바람은 아직도 기억난다. 여보, 이 집은 우리가 늙어서도 편히 살 곳이야. 그때 남편이 그랬다. 그녀는 믿었다. 이 집은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은 이곳을 가족의 집이라 부를 거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작은 방 하나에서 조용히 살았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고 결혼 소식을 전해올 땐 어머니, 새 집이 너무 좁아서 잠깐만 계세요. 그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는 어디서든 괜찮아. 그 잠깐은 어느새 10년이 넘었다. 며느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고 생신날에는 꽃다발을 건넸다. 그녀는 그게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따뜻함이 조금씩 의무로 변해갔다. 어머니, 요즘엔 이런 반찬 드시면 안 돼요. 그 방은 좀 치워주세요. 손님 오시거든요. 며느리의 말투는 늘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조용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그녀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들려온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부숴버렸다. 오빠 어머니 방 리모델링은 나중에 하자. 굳이 해드릴 필요 있어? 그분 나중에 우리랑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녀는 문틈 사이로 들려온 며느리의 말에 손에 쥐고 있던 차잔을 놓쳤다. 잔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가 놀라 달려왔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오래된 잔이었어.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이구나. 며칠 후 아들이 퇴근 후 들어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힘들어요. 집에 대출이 많아서.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그녀는 통장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보험금 일부를 건넸다. 그 돈은 그녀가 평생 모아온 마지막 예금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이 아이들이 이 집을 지켜줄 거야. 하지만 몇 주 뒤 그녀의 방 서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통장과 인감도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부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봄날 어느 오후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의 전화를 들었다. 어머니, 이번에 아들 직장 가까이에 집 하나 더 보려고요. 대출 좀 더 내야 해서 등기 이전은 나중에 해도 되죠? 그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나무 가지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그 초록빛이 흔들렸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짧은 대답 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사진 속 남편은 묵묵히 웃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몫을 살아야겠어. 이 집에 내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지.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속엔 오래된 계약서 사본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녀는 그걸 오랫동안 바라보다 서서히 봉투를 닫았다. 이제 됐어. 기대는 충분히 했으니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아침 미역국을 끓였다. 하지만 이번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부엌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붙여두었다. 이 국은 내가 좋아하던 거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먹을게.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닫았다.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내 길을 걸어야지. 며칠 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여기 인감도장 좀 다시 찍어주세요. 지난번 서류에 오류가 있었대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정갈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익숙한 글씨체와 낯선 인장이 섞여 있었다. 이건 무슨 서류니? 그냥 재계약서예요.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러다 문득 한 줄의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소유권 일부 이전 동의서.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이거 집 이야기야? 아, 네. 대출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만요. 곧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 거예요.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빨랐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래, 알겠어. 내가 좀 더 읽어볼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뒷모습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안도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다시 펼쳤다. 작은 글씨로 빽빽이 적힌 조항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몇몇 서명은 자신이 쓴 글씨체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며느리가 관리해 오던 공과금, 관리비네요. 그 속에서 같은 필체의 서명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랬구나. 그 웃음엔 체념보다 오히려 서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 전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요. 혹시 며느리가 서류 좀 가져가면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은 바쁘니까. 짧은 대답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동네 은행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제 명의가 맞나요? 직원은 잠시 서류를 살피더니 말했다. 어르신, 이건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 있네요. 며느님 성함으로 최근에 추가된 걸로 보여요.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언제요? 한 달 전쯤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구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한 달 전이라면 내가 돈을 건넸던 바로 그때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이미 다 준비돼 있었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몸 좀 챙기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올려진 신문을 바라보았다. 신문 일면엔 고령자 부동산 사기 급증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너무 믿으면 안 되더라. 그렇지? 며느리가 순간 말을 잃었다. 네, 그렇죠. 세상 믿을 게 없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좀 배워보려 해. 그 미소는 온화했지만 그 안엔 이미 결정된 무언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마디를 남겼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내가 직접 확인할게.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다. 예전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며 웃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밥상에 앉기도 전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아까운 걸 하세요? 한마디 툭 던지고 휴대폰만 바라봤다.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한 거야 하고 넘겼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 되어버린 기분이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또 우리 통장 건드렸어요. 뭐? 아들은 험악하게 눈을 치켜뜨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 손사래를 쳤다. 건드리긴 뭘 건드려, 난 그런 거 몰라. 그러자 며느리가 냉정하게 봉투를 내밀었다. 거기엔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건 어머니가 ATM에서 뽑으신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며칠 전 약값 때문에 병원 앞에서 인출한 돈이었다. 그때 약 사느라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쳤다.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요. 나도 힘들어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엔 피곤과 짜증, 그리고 낯설미 섞여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 낯설어 그녀는 눈을 피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낮은 속삭임. 이제 진짜 정리해야겠어요.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다. 정리라니 내가 짐인가. 속삭이듯 나온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활짝 웃고 그 뒤에 조심스레 서 있는 자신이 있었다. 그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사진 속의 미소조차 거짓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손에 들었다. 유리 틈 사이에 낀 먼지를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 공기가 이제 너무 탁하구나.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봐버린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말 한마디. 하나하나 기록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다. 예전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며 웃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밥상에 앉기도 전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아까운 걸 하세요? 한마디 툭 던지고 휴대폰만 바라봤다.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한 거야 하고 넘겼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 되어버린 기분이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또 우리 통장 건드렸어요. 뭐? 아들은 험악하게 눈을 치켜뜨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 손사래를 쳤다. 건드리긴 뭘 건드려 난 그런 거 몰라. 그러자 며느리가 냉정하게 봉투를 내밀었다. 거기엔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건 어머니가 ATM에서 뽑으신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며칠 전 약값 때문에 병원 앞에서 인출한 돈이었다. 그때 약 사느라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쳤다.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요. 나도 힘들어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엔 피곤과 짜증, 그리고 낯설미 섞여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 낯설어 그녀는 눈을 피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낮은 속삭임. 이제 진짜 정리해야겠어요.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다. 정리라니 내가 짐인가. 속삭이듯 나온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활짝 웃고 그 뒤에 조심스레 서 있는 자신이 있었다. 그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사진 속의 미소조차 거짓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손에 들었다. 유리 틈 사이에 낀 먼지를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 공기가 이제 너무 탁하구나.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봐버린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말 한마디. 하나하나 기록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또 하루.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탁했다.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퇴근해도 한마디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식탁 위에는 말라붙은 김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텅 빈 냄비만이 저녁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이 집에선 밥 냄새도 이제 사치구나. 그날 저녁 우연히 들려온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들려왔다. 등기 이전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요. 어머니는 몰라요. 그냥 도장만 받아놨어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등기 이전? 도장? 그녀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 뒤에 숨어 조용히 들었다. 아들이 서류 가져왔으니까 이번엔 확실해요. 명에 바꾸면 바로 대출 들어갈 거예요. 그녀는 문턱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버텼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믿음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몰라요. 그냥 도장만 받아놨어요. 그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새벽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뒤
그녀는 방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탁자 위엔 깔끔히 정리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 겉면엔 은행용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걸 보면 다시 못 돌아갈 텐데.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복사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그리고 도장 이미지가 찍힌 주민등록증 사본. 그녀의 이름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매도인 김순자. 그 밑에 선명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식어갔다. 이게 나 몰래. 서류 마지막 장에는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매수인 박정우.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섰다. 그 속에서 활짝 웃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자신.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렇게까지 했니, 내 이름으로. 그날 오후 그녀는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손에 든 봉투를 꽉 쥔 채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최근 거래된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멈칫했다. 며칠 전에 소유권 이전 서류가 접수된 게 있네요. 매수인 성함이 박정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혹시 그거 완료된 건가요? 아직 등기 이전은 완료 전입니다. 처리 대기 중이에요. 그녀는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사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린트를 건넸다.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 날짜, 주소, 인감번호. 그 모든 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조롱하는 기록처럼 보였다. 그녀는 직원에게 짧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구청 앞 벤치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이번엔 흐느낌이 아니었다. 아주 조용한 눈물이었다. 그 눈물엔 끝을 본 사람의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 적혀 있던 글자 생활비 기록. 그녀는 그 아래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진실 기록장. 첫 장에 적었다. 2024년 10월 18일. 아들과 며느리 4명의 도장 도용. 증거 확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무섭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앞선 감정은 차분한 분노였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동안은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기록이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골목가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끝을 보자. 그 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맑았다. 손에 쥔 서류 봉투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가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각. 부엌불을 켜고 앉아있으면 가끔 스스로가 낯설었다. 10수년 동안 가족의 식사를 챙기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탁자 위엔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 거래 명세서, 위임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조용히 표시를 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이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해. 그러나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마다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감기에 걸려서 울던 아이. 엄마, 나 아파하며 품에 안기던 그 목소리. 그 아이가 지금은 어머니가 돈을 건드렸다고 의심하고 등기를 넘기자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짐이 됐던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다. 울음이 그치자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방 안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하루는 은행을 찾아가 자신 명의로 된 잔액을 전부 확인했다. 잔액은 120만 원 남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이면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유리문 안쪽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던 변호사의 얼굴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긴 할까? 그녀는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다.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수첩을 펼쳤다. 진실 기록장 첫 장에는 이미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에는 오랜만에 다른 문장이 적혔다. 그들을 벌주면 나는 후련할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후련함과 외로움. 그 두 단어 사이에 지금의 자신이 서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어머니,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응, 다녀왔어. 그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잠시 문 앞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 며느리의 말투 하나, 걸음 하나가 철저히 계산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그래, 너희는 날 지워버리려 했지. 하지만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서류들을 한 장씩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기록이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저장될 때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떨림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결심이 굳어지는 무게였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간다는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주엔 저희 둘이 좀 쉬다 오려고요. 그동안 편히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집을 비운 그날, 그녀는 조용히 옷장 속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구청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그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정우,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남기는 마지막 기록. 그녀는 봉투를 두 개로 나누었다. 하나는 법원 민원실로 보낼 용도,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직접 전해줄 용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쳐 적었다. 2024년 10월 28일 준비 완료. 내일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표정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다. 해방감. 그러나 새벽 4시 문득 잠에서 깬 그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하나 켰다.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걸 정말 불태워야 할까? 아니면 세상에 내놔야 할까? 그녀는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첩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내일 아침이 날 어떤 사람으로 만들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침묵 끝에 시어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날 오전 그녀는 동네 은행으로 향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이 맡겨둔 명의의 통장과 며느리가 몰래 숨긴 듯한 서류 복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서류를 우연히 발견했었다. 찢어진 조각들을 맞춰보니 그건 보험 해약서였다. 놀랍게도 피보험자는 자신, 그리고 수익자는 며느리였다. 그녀는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묵직한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를 느꼈다. 내 이름으로 이런 걸 했단 말이냐.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이젠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듯했다. 은행 창구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통장, 지금부터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가족 동의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가족이라면 제 돈을 몰래 빼가진 않겠죠.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랜 세월 참으며 눌러왔던 존엄의 언어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속을 하나하나 뒤지며 차분히 증거들을 챙겼다. 보험 서류, 위임장, 통장 복사본, 그리고 며느리의 서명된 계약서. 그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던 배신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넣고 집을 나서며 한마디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자.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묘하게 차분했다.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밥을 퍼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다 같이 밥 좀 먹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며느리는 웃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하려다가 시어머니가 꺼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봉투 위에는 경찰서 마크가 찍힌 문서 사본이 있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네가 만든 거야. 나 이름으로 보험 몰래 해약하고 그 돈으로 네 친정에 송금한 기록 다 나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오해라면 내일 경찰서 가서 같이 풀자. 그 순간 아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 그게 진짜예요? 그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내 연금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갔더라. 아들의 눈이 며느리에게 향했다. 당신 설마. 하지만 며느리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그동안 나를 내몰던 공기 다 너희가 만든 거야.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나는 불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눈 속에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빛이 서린 걸 보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금, 재산 관리를 모두 독립시켰다. 그리고 조용히 이사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원룸이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 순간 휴대폰에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너도 배워야 할 시간이었으니까. 이날 그녀는 참는 인생에서 지키는 인생으로 완전히 걸음을 옮겼다. 그게 복수였다. 그게 그녀만의 사이다였다. 새벽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조용했다. 누가 문을 쾅 닫는 소리도, 누가 한숨을 쉬며 눈치를 주는 기척도 없었다. 그저 전기밥솥이 따끈한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향이 참 오랜만에 편안하게 느껴졌다. 커피가 이렇게 따뜻했었나? 혼잣말하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얼마 전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이라는데 재밌겠지.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손주들을 떠올렸다. 손주들은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문제로 한동안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 중이었다. 며칠 전 아들이 직접 찾아와 말했다. 엄마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저 이혼했어요. 이제야 그동안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후회로 떨리는지 느껴졌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를 보았다. 낡은 옷을 입고 장을 보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다. 시어머니는 그 앞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아이도 자기 몫의 벌을 받는 거겠지.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 하늘을 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래 움츠러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나를 좀 돌봐야지. 그날 오후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작은 독서방, 그곳에서 그녀는 책을 들고 부드럽게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쳤다. 그 수첩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눈물, 분노, 배신, 깨달음, 그리고 결단. 마지막 장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야 나를 되찾았다.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나를 사랑하면 되니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며 속삭였다. 이제는 내 인생의 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벽이 오고 있어.